이제 경기 징집을 당하셨다, 전방에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오셔서 이제 주중에도 스쿨버스를 운전하시고 이제 일요일에는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본인 목회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 아버님 쪽은 다 개신교세요. 아버님도 신학교를 나오셨죠. 돌베개를 읽어보신 분 계시면 아실 겁니다. 일본군에 징집되어서 학교로 끌려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참 가지고 왔는데 아버님 성경책 두 권하고 성서 의서 성서 사전 성경의 책 세 권 다 이렇게 가지고 가요. 신앙심에 있어서 계속하셨으면 혹시 목사가 되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대방 후에 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목사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쪽은 로만 캐톨릭이에요. 사실 저는 어머니 쪽으로 가서 로만 캐톨릭에서 제 영세와 단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528을 가서 끌려가서 광주에 갔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나중에 전방으로 저를 오사단 백마고지 철책선 처음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30km니까 뭐 이런 100km니까 뭐 이런 거 합니다. 들어갔는데 마지막 그 철조망이 편히 보이는 그 1동문, 2동문, 예군자 동문들 철조망이 보이는 그곳에 가는데 엄청나게 큰 철조망이 쫙 가로막혀 있는 그곳을 보는 순간이 이렇게 막 해가 지는 그때였어요. 그 철조망이 괴물같이 보여요. 그 철조망 괴물 같은 그놈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요? 저 철조망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철조망을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400만의 선량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의 생명이 400만인데 400만이 죽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아버지도 바로 이 철조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물을 바치는데 도대체 이 철조망은 왜 아직도 여기서 아니, 이 철조망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왜 아직까지 이 철조망을 하나님은 지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계기고 어떤 면에서 과학으로 어떤 면에서는 수달거리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언어,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해요. 그때 단어를 이랬어요. 좋다. 내가 도대체 그놈의 하나님이 뭔지 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세대하고 나서 신앙을 하고 신앙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쩔 목사가 되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선교사 생활을 하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 6년 살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했었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이런 인간 목표를 예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겪었던 것은 뭔가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퉁퉁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왜 팝업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퉁퉁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나한테 똑같아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나한테 사과 상자 갖고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양념 갖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빤스 사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쌀 갖다 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 얼굴만 뻥뻥뻥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만두고 그래서 타임하고 몇 달 놀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곳으로 왔고요. 그래서 목회를 했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교인들도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그 대학생들한테 유니버시티 오브 프랜스에 있는 그 대학에서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동안은 돈을 못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 졸업한다는 거잖아요. 졸업을 하고 돈 벌 때쯤 되면 교회에 말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쿨버스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내기보다는 내보내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국민의 집어넣기보다는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것을 지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려다 않았던 여권 뺏기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원준 목사님이 그 선관위 보고하고 여권을 뺏기셨어요. 그래서 여권을 왜 뺏기시게 됐는지 그 심정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권을 빼앗겼죠. 여권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중앙지검이라고 들었더라고요.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검찰에. 저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1호, 저도 1호. 이렇습니다. 아세요? 아버님은요. 유신 때 백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딱 하셔서 박정희가 긴급조치라고 하는 걸 딱 내렸어요. 긴급조치의 1호의 내용이 개헌청원 서명운동 하지 말았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안 하시겠어요?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1호로 긴급조치 1호로 붙잡혔습니다. 저는요 미국 내에서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뭐였는가요? 불의한 정권에게 펴주지 맙시다. 저를 경고를 했죠. 그렇다고 그만두겠어요? 다시 또 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시니까 아직도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시겠습니다. 고발됐죠? 제가 1호. 할렐루야. 네요. 그 광고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국사교로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여고생 아이들이 청한 여자아이들이 이게 폭탄카드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1인식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미디어 본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 뒤에서 이러고 사람들 지나갔어요. 어른들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는 이런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저도 이제 좀 60인데 오빠랑 해야 저 16, 17날 그 작은 아이들이 거기에 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 갔나? 오팔력 애들은 다 어디 갔나? 아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기까지 오팔력 애들은 지금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미안했어요 그 아이들. 내가 이렇게 못났다. 그래서 는 광고를 그 아이 옆에 가서 서 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미안하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전하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신문 광고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스쿨버스 운전해가지고 뭐 자적으로 주고 싶고 낼 수는 없고 제 이름을 썼고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모금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두 개의 일간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냈습니다. 뭐 저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내고 싶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 냈는데 그렇게 광고를 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됐잖아요.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이런 처참한 짓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2주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도시에다가 광고를 낸 겁니다. 그때가 재외국민투표 뭐죠? 등록 기간이었어요. 그 등록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가시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또 나한테 보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에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이 아이들 앞에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국정학교 가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하면 정권을 교체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더 많은 의석수를 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방법을 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나온 영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뭐 그래서 불의한 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특정한 정당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거법이 이제 법에 저촉되게 목사님께서 법에 저촉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법 안에서 하시기요 그래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정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도 법도 이제 지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쥐약도 양인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영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경고를 이미 받으셨는데 또 하니까 이번엔 수사를 하겠습니다.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조서 같은 거예요. 이름은 소명서를 한 30페이지인데 그걸 보냈어요. 30페이지 앞에 한두 장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이름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뒷장에 한 25, 6장은 뭔가는 어느 지역은 누가 얼마를 냈나요? 누가 광고를 직접 냈나요? 누구하고 연락을 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영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박정희도 아니고 조직파라고 나만 살자겠다고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수사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외교부 법무계 그렇게 있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여권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반납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권 반납 조치를 받았고 그 여권 반납 조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 안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노력이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통지문을 물론 아직도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여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여권 그냥 쓰시잖아요. 근데 여권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최대한 편의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박근혜 정권이 제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말은 법률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래요? 너 우리 국민 아니야? 그래서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한번 누구라도 내 여권 아니고 무엇을 뺐더라도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민족은 내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땅은 중국 소녀들과 내 역사이 목숨 바쳐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크를 우리 문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문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고 또 참여정부 후에도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참여정부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고요. 딱 한 번 대북 특사를 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참여정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복지 예산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민주정부 10년,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포함해서
노동 문제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한미 FTA를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반성을 했죠. 그 이외에 이제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4대 권력 기관을 놓은 것이 과연 현명한 태도였느냐 등등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일단 직접적인 부분은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특히 2008년에 월가가 거의 뭐 실질적으로 붕괴하다시피 흔들리면서 한미 FTA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업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업, 의료, 교육 이쪽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까라는 쪽에서 그 FTA를 추진했던 건데 월가가 붕괴하면서 이 금융산업 자체가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라는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4대 권력기관을 왔는데 사실은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더불어 어울려 사는 나라니까 이런 언론은 언론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검찰, 경찰, 국세청은 다 자기의 맡은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간섭하지 않고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공화국에 맞게 활용하자, 일을 해라라고 재량권을 준 건데 그들이 그걸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되치기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순진한 태도였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고요. 저 역시 그 지적에 동의하는 측면이 한 60% 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89년에 동목사 광고 끝나고 이제 북한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거기에 타스통신 기자가 물어요. 서울에 가면 국가보안법 구속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악법에 당하면서 악법을 깨왔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이상적인 시도죠. 그 시도의 결과 되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 넓게 그 이상향에 대한 절실함이 전파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로부터 무수히 깨지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악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세무조사에서 두들겨 패면 속은 시원한데 국민들께서는 저건 정치 보복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내놓으라는 태도와 비슷한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면에서 그것은 좀 긴 시점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조중동이 뭐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본인께서는 참여정부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친노 중에 뭐 거의 수개처럼 이전 정리하고 이렇게 친노로 이렇게 낙인 찍혀 계신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게 여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쪽 말고 이 야권 쪽에서도 친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노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분열급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에게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연기가 생업인 시민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며 김근태 의장과 문익환 목사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이라는 것은 친노와 친 DJ를 갈라치겠다는 뜻 또는 이 개혁 세력과 호남을 쪼개겠다는 의도 이게 다 섞여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노 프레임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찢지 마라. 내 몸은 그 네 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몸인데 왜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려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저는 76년에 민주국 선언 사건 이후에
권 목사와 김대중 선생 사이를 오가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김대중을 배웠거든요. 그분의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참 부당한 얘기죠. 근데 참그 이번에 이제 친노 패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랬는데 보면요, 이게 참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뭐 확실한 예를 드려야 이게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김한길 대표가 계실 때 당직자 임명한 거를 이렇게 명단을 보면요, 김한길 대표께서 친노라고 분류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뀌어 있지 않아요. 당 유격 7명, 즉 한 명도 없고 좌파 세력을 완전히 깔아버리고, 그것도 회전문인 사람 그 안에서. 근데 문재인 대표가 대표된 이래 비서실장이 김한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친문 또는 친노로 구분될 수 있는 당직자는 7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부렸다면 저렇게 흔들려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심리적인 배경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업적도 있고 하자도 있는 분들인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보자면 참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거칠고 좀 미숙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면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걸 물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연기자로서 느끼는 이럴 때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면 관객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성적인 저항 없이 그 인물의 정서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천수를 누리셨고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부족한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안타까워 애달파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를 그냥 인간 전체로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고민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번에 안심번호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여정부에서 뭐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력을, 그러니까 후보를 설명할 때 딱 한 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부속실장을 한 김한정, 노무현 대통령 참여 수석을 했던 누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자가 들어가면 이게 7% 정도 오릅니다. 여론조사. 그런 결과 때문에, 아까 배경 때문에, 심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꼴사납죠.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왜 너희들이 인기가 높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근저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권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그게 분열이 돼야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종편들이 끝없이 두들겨 패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시지만 재외국민 투표 결과는 이번에 보도된 거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3, 4일 전에 보도됐거든요. 국내와 판이하게 달라요. 투표 결과가. 그건 뭐냐면 여기는 종편 청정 지역이라서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전국감 다녀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TV를 켜놓으시거든요. 종편이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투표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언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소위 친노라고 구분되는 분들 경우에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두드러지게 자랑을 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낮은 자세로 마음을 합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반성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선거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번 총선에 대해서 우리 우선 오수환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 해석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문제를 내주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뭐 별로 나오고 나니까 뭐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서 목사님 울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울었다. 근데 두 번 울었다. 한 번은 이 처참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희망이 보여서 내가 또 한 번은 앞으로 싸움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텐데 그게 바로 너희들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선생 교수는 이번에 총선을 직접 치러보셨는데 출마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듣겠습니다. 사실 선거 전날 마지막 뉴스 때는 그랬어요. 제발 새누리당 180석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경우를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합쳐서 200석이 넘고 오세훈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두 당이 합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할까봐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영구집권 체제가 열릴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보고 이거는 신이 설계를 해도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략투표에 임했다는 거죠. 그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갖고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97년 이후에 그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정부 수립이래. 물론 6.25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 경제 개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참담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수치만 말씀드리면 10대 재벌이 GDP의 75%를 담당하는데요. 고용이 3%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97년 이전에 서울을 떠나오신 분들은 저임금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삼성과 LG가 커가는 걸 기뻐했잖아요. 여기 와서 현대차가 굴러다니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거는 재벌들이 돈을 벌면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고용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이후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대기업의 과당 경쟁으로 외환 위기 불러서 IMF 체제 들어가면서 해고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은 정규직 750만, 비정규직 750만, 자영업 6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임금 노동자가 1,5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350만 있어요. 너무 저임금이라서. 그럼 1,150만이 고용보험에 들었는데 작년에 550만 명이 그 돈을 탄 거예요. 그 600만 명을 제외하고는 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국가 시절에 산업화를 한 거, 이게 일정 정도 낙수 효과 이런 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농업국가니까 제일 제당이 돈 벌면 그걸로 모직하고, 모직이 벌면 백색가전하고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중공업하고 계속 커져갔잖아요. 근데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더 이상 확장할 산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 간의 과당 경쟁이 벌어지다가 IMF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왔는데 이러면 지금 미국도 오바마도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게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IMF까지 그렇게 바뀌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 70년대 재벌 중심의 그 정책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에 정권 교체 못하면 그 다음 정권 내에 국가 부도날 것 같아서 지금 가계부채 1,300조, 국가부채 1,300조, 우리 국가 예산이 350조 쪽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고통이 한 측면에 있었고, 근데 또 하나는 박근혜 정권이 너무 극으로 갑니다. 역사 교과서, 유승민 파동,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동안 어찌됐든 일본을 찍던 사람들에서 볼 때 해도 너무한다. 그 임계점을 넘어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20대는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등록금이 높아서 지방에서 유학 오면 4년 졸업하면 1억이 빚이 돼요. 그냥 수도권에서 집에 있다가 대학 가는 애들 한 3천만 원 빚이 돼요.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어요. 겨우 일자리 잡았다 치면 결혼해. 그중 결혼 못하죠. 결혼하면 육아비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애 낳으려고 그러면 지금 보육 대란 같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들거든요. 그 애들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사교육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 높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최고, 노인 자살률 최고입니다. 정말 60, 70년대 산업화에 그렇게 노력한 어르신들께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20, 30대가 정말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냈는데, 물론 과제가 엄청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의 입장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야권이 자기 개인의 욕망 때문에 야권 당을 쪼개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 국면에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시민의 뜻을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이거는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원칙은 당은 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되잖아요. 대의 안 해요. 깔아놓은 게 너희들 표만 찍으면 돼. 거기다가 분열해서